이번 발표회는 법무법인 화우의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하실 제목은 ESG 동향과 기업의 대응과제,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김도영 센터장님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화우의 환경규제대응센터장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ESG 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아서 간략하게 서두에서 방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본론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G와 관련해서 ESG라는 용어가 이제 한 2002년경에 최초로 언급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2005년도에 UNGC에서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에서 이제 공식화되었다. 이게 이제 정설인데요. ESG를 얘기하는데 제가 왜 환경, 탄소 중립, 순환경제를 얘기하냐 하면 ESG가 최초에 언급됐을 때는 금융 투자 관련해서 한정해서 좀 관심을 받았었고 그 관련된 분들만 이렇게 관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2018년 IPCC 보고서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에 블랙락에서 기후 변화 관련한 투자를 이제 앞으로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확대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기후 변화 맞물려 가지고 이 기후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USA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폭되었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 당연히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제 탄소 중립은 당연히 중요한데 이 탄소 중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서 순환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포장재 관련해서 그래서 특히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공학은 제가 토양 지하수 폐기물 이런 처리하는 쪽 관련해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법학은 환경법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제가 법무부인 율촌의 ESG 연구소에서 2019년 그때 ESG에 대한 관심이 막 시작할 때쯤에 그런 관련된 연구를 지금까지 쭉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법 ESG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하는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ESG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순환 경제와 연결되는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ESG와 관련돼서 이제 입법하고 정책 동향의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는데, 이 대응 방안은 사실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기업이나 관련된 기관에서 그 기관의 어떤 니즈나 그 여건에 맞게 적용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탄소 중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EU는 예전부터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입법 정책을 추진했는데, 미국은 잠깐 빠져 있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파리 협정에 재가입을 하면서 좀 이제 글로벌하게 탄소 중립이 좀 이제 가속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EU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 그 퓨마 관련돼서도 일부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탄소 중립 2050 이제 달성하도록 하면서 그 2019년에 이제 그린딜을 발표했습니다. EU에서. 이 그린딜이 뭐냐면 개략적으로는 기후 변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 경제 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 실행 계획을 담고 있고, 이후로 이제 그린딜에 기반해서 현재까지 EU는 다양한 입법과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 그린딜과 함께 그 EU에서는 순환 경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순환 경제 이행 계획, 실행 계획 이렇게 얘기하는데 2020년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마 이 포장재 패키지부터 다양한 것들이 연결되고 있다고 그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탄소 중립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한 그 여러 다양한 나라들이 어떤 내용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이제 목표로 했고, 중국, 인도는 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근데 큰 틀에서 내용을 보면요, 너무나 잘 아시는 에너지 믹스, 그다음에 친환경 차,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유를 보시면 청정 순환 경제가 가지고 순환 경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서 발표한 내용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탄소 중립은 얼마만큼 달성을 이렇게 이행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글로벌한 그 평가기관인 클라임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주 좀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이제 지난 3월에 기억나시겠지만은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녹색 성장까지 포함하는 계획으로서 이제 그린딜하고 같은 개념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린만 얘기하면 탄소 중립만 달성하면 뭐 산업이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고려가 미흡할 수 있으니까 탄소 중립 녹색 성장까지 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 일자리 창출, 그다음 산업 육성 같은 것들을 고려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따르면 산업 부분 관련해서 뭐 감축률 조금 이제 조정한 거, 그다음에 원전 부분이 이렇게 좀 조정된 거 그런 것들이 주로 탄소 중립 관련한 내용들이 있고 순환경제 관련해서는 뭐 선언적으로 순환경제 관련해서 앞으로 뭐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아마 추가적으로 순환경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그 폐기물 관리 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하고 자원순환 관련해서 제가 자원순환하고 순환경제 관련해서 좀 이제 그 용어 정의를 하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 순환경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원 전략과 재활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입니다. 좀 큰 방향성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원순환은 그 중에서 물론 순환경제에 다 포함되는데 특히 폐기물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환경 정책상 정책적으로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것 기본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어쨌든 폐기물 중심의 어떤 정책적인 용어다 이제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순환경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과거에는 선형경제 중심으로 이렇게 생산 제조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현재는 뭐 순환형 선형경제 내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 이제 산업 구조나 이제 전체적인 생산 공정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간단하게 여기 아까 처음에 일찍 왔는데 한솔재지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한솔재지 같으면 뭐 생산, 소비, 유통, 폐기 이 단계에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잘 고려하는 뭐 설계 지침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생산이라고 할 수 있고 유통 같으면 지금 뭐 앞서 뭐 사무관님이나 퓨마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는데 유통 단계에서 이 폐기물들이 좀 적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 소비 단계에서는 뭐 소비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활용하는가, 잘 뭐 분리수거도 하고 선별도 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되고 이제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는 뭐 우선적으로 감량, 재활용, 뭐 재이용하고 이외에 이제 그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에너지 회수, 소각 매립 같은 그런 처분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순환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폐기물로서 처분하는 그런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재생 용지로서 뭐 탄소재질 같으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순환 경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순환 경제라는 것은요. 그 지금 뭐 갑자기 나온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그 UN SDGs부터 연결돼서 가장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이 EU의 2015년 EU 순환 경제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 소비, 유통, 뭐 폐기물 분야 부문으로 나눠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책적으로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EU에서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그 신순환 경제 행동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거는 이제 순환 경제 패키지를 좀 더 구체화하면서 생산 소비 부분에서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담은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ESG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그 ESG가 이제 2019년, 20년 이때 막 화두가 되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ESG를 좀 이제 리서치를 막 하면서 ESG가 도대체 뭐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데일리라는 이제 매체에 기고를 한 건데요. 그냥 뭐 지금도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ESG라는 게 결국에 지금까지도 법적인 용어 같은 게 없고 평가 지표나 평가 방법 같은 게 아직 통일화되지 표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되는 것들을 보면 그 당시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새로운 규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 ESG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저는 적어도 50% 이상은 E라고 보여지는데 E에 대해서 뭐 투자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장기적으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재무적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ESG가 뭐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SG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대응하고 관심이 있던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E가 이제 앞으로 중요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를 뭐 정의를 하면요, 아마 이거는 여러 군데서 뭐 다양한 분들이 발표하셔서 많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이 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기업의 경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비재무적인 요소, 그러니까 ESG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해서 이게 그냥 뭐 예전에 CSR 개념처럼 단순히 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려한 경영 활동을 하고 그 넘어서 이제 경영 활동에 그 ESG를 내재화하는 그런 정도, 그다음 전사적으로 ESG에 대해서 경영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너무 확대되는 그런 개념이 ESG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쉽게 그 기업에서는 CSR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요. 그 CSR하고 ESG를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ESG는 이제 말 그대로 그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약자이고요. CSR은 말 그대로 이제 예전에 사회적 책임 활동인데, S가 ESG의 S가 뭐 CSR의 S 정도라 CSR하고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뭐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큰 차이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연탄봉사 있잖아요. 연탄봉사가 아주 CSR 측면에서는 좋은 봉사활동이죠. 왜냐하면 뭐 주변의 그런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연탄을 나눠준다. 그런데 ESG 입장에서는 연탄은 화석연료잖아요. 쓰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나눠주기까지 해서 막 장려한다. 너무나 이제 좀 상충되는 개념이고, 또 S 측면에서는 보면 연탄봉사가 보통 뭐 임직원들 막 분들 막 쉬는 날 아니면 뭐 동원해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 ESG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CSR은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이었는데, ESG는 이제 뒤에서 쭉 설명드리겠지만 입법 정책화되면서 이게 규제 제도화가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규제의 성격이다. 그리고 뭐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CSR은 사실은 기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된 부서만 이렇게 하는 활동이었는데, ESG는 뭐 그런 부분을 넘어서는 그런 활동이다. 그래서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준법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CSR도 준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ESG도 준법은 기본이고 그 위에 이제 더 어떤 이상적인 모범 규준, 뭐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이런 부분까지 의무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G의 연역은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2년에 최초로 언급됐고 2005년에 그 후키어스 윈스라는 보고서에서 용어가 공식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금융 투자와 관련된 어떤 개념이라고 보실 개념이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UN PRI의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거에 반영이 되면서 좀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국내에 이렇게 화두가 된 거는 이제 TCFD라는 그런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재무 정보 공시가 언급되면서 관심을 끌었고, 이제 특히 그런 것은 그런 계기가 된 이벤트는 글로벌 자산운용 미국 블랙락이 이제 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예상 규모의 몇 배나 되는 그런 자금을 운용하는 이제 블랙락에서 앞으로 기후 변화 관련된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 기후 변화에 관심을 투자하지 않는 회사에는 우리가 투자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큰 이슈가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그 몇 년 4, 5년 정도 ESG 관련해서 이제 그 리서치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ESG가 ESG 경영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가? 왜냐하면 이 지속 가능 경영하고 ESG 경영이 좀 차이가 있는데, 지속 가능 경영은 경제적인 성과를 당연히 필수적으로 고려를 하는 개념인데요. ESG 경영은 이제 이게 모호합니다. 경제적인 성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 가장 본연의 목적인 수익 창출 이윤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려에 대한 거 없이 ESG를 해라.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이다 보니까요. 이 부분이 이제 ESG 경영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밑에 출처를 달았는데 제가 최근에 3월경에 기고를 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글로벌하게 경제가 저성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당연히 성장하고 뭐 수익 창출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당연히 ESG 경영이라는 것은 투자와 포함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뭐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라는 게 항상 상존을 하는데, 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갑자기 이제 EU에서도 뭐 그전에는 재생에너지 막 그러다가 갑자기 석탄 화력 발전하고 뭐 원전 이런 거
이제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을 때는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 ESG 경영이라는 것도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고 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ESG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는데 제가 아주 정말 나름 아주 쉽게 이해하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좀 정말 단순하게 간명하게 만들어 본 건데요. ESG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ESG 경영, 투자, 규제다. 뭐냐 하면 ESG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이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ESG라는 요소를 경영에 고려하고 그 고려하는 걸 넘어서 이 경영에 내재한다. 내재한다는 것은 CEO부터 저 밑에 이제 담당 직원까지 ESG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경영 활동에 반영하도록 해야 되고 그냥 단순히 ESG 관련해서 뭐 요새 이사회 밑에 뭐 위원회 같은 거 만들잖아요. 위원회랑 담당 부서만 해가지고 몇 명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회사에 경영에 내재화돼야 된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ESG 경영이고요. 근데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결국은 투자와 규제를 잘하는 거다. 뭐냐면 ESG 관련해서 투자를 잘 받고 ESG와 관련된 투자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규제라는 것은 이 규제는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규제를 잘 준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통적인 규제. 이건 뭐냐면 다양한 법률이 있잖아요. 국내적으로 이 법률을 잘 준수하는 거가 기본이고 두 번째가 이제 ESG가 공시라는 게 있거든요. 공시라는 것은 뭐 이제 다시 말씀드렸죠. 공시라는 것을 이게 이제 결국 제도화되고 규제화되고 있는데 이 공시를 잘 준수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언급되는 이제 공급망 관리. 예를 들면 이제 자꾸 제가 언급해서 죄송한데 한솔에서 예를 들면 한솔은 뭐 발주처이자 협력업체가 될 수 있죠. 어떤 그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되는 거고 어떤 이제 원재료를 이제 구매하는 곳에서는 발주가 되는데 근데 이게 예전 같으면 우리 회사만 ESG 잘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협력업체도 ESG를 잘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협력업체에서 어떤 ESG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면 우리의 발주처가 그걸 문제 삼아서 이제 뭐 거래를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공급망 관리 그러니까 정리하면 전통적인 규제, ESG 공시, 공급망 관리가 규제인데 이걸 잘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ESG 경영을 잘했다. 그럼 이제 보통 제가 잘하면 남들한테 잘 알려야 되잖아요. 이 포장학회도 오늘 그 패키지 포럼도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정보 공시라는 게 알리는 겁니다. ESG 경영 우리가 잘했고 투자를 얼마나 받았고 했고 규제를 잘 준수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행위가 정보 공시인데 이 공시의 방식은 보시는 바와 저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좀 큰 규모의 기업들은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데도 막 알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뭐 그린워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공시를 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지금 이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평가는 어떻게 받냐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공시한 내용 가지고 이 외부의 평가 기관이 있거든요. 공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너가 잘했다. 너 어떤 기업이 ESG를 잘했다. 이게 하나가 있고 평가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평가 기관이 우리한테 기업한테 평가할 테니까 자료를 내라 이래가지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공시한 자료 가지고 평가하는 거, 자료를 내라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런 ESG의 프로세스를 제가 아주 그나마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ESG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보 공시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가 잘한 내용, 경영을 잘한 거를 널리 알리는 행위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자발적으로 그냥 임의로 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알려야 돼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는 TCFD라는 이건 기후 변화 관련된 재무 정보 공시인데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으로 발표를 됐는데 어떤 내용을 이제 포함하냐면 지배 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치에 대해서 공시를 해라.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기후 변화 관련돼서 너희 회사가 그다음에 너희 경영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할 거냐. 그거를 공시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나 규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다양한 평가 지표 뭐 600개 뭐 수천 개
되는 그런 평가지표 평가 방법이 있다고 하고 평가 기관만 해도 이제 국내적으로 수십 개가 있는데 외국 같으면 MSCI 뭐 이렇게 모건 스탠리 관련된 MSCI S&P 스탠다드 포어스 다음에 국내에는 KESG 평가원 뭐 옛날에 기업 지배 구조원이었는데요. 근데 그게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기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같은 기업인데 그 평가하는 기관마다 이제 그 어떤 결과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가 좀 문제가 있다.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결과를 보면요, 동일한 기업인데 그 평가 기관이나 평가 지표에 따라 가지고 막 등급이 뭐 수등급 이제 차이 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ESG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려봤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G가 그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뭐 이게 규제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게 EU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환경 분야, 탄소 중립 순환 경제 같으면 그런 동향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그런 관련된 입법 정책 동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관련해서 주요 법률은요, 이제 국내에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대표적으로 특정을 해봤는데 너무나 ESG가 광범위하게 완전 법률적으로 정의도 없고 아직 ESG가 뭐라고 정확하게 개념 정의된 바는 없기 때문에요. 어쨌든 법률이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이 같으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환경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는 뭐 오늘 사무관님도 나오셨지만은 환경부 소관의 법률이 이에 관련된 법률이다. 물론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게 75개, 6개, 70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법률만요. 그리고 S는 뭐 더더군다나 우리가 놀래야 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뭐 노동부 등등 이제 법률만 해도 제가 지금 여기 특정한 거면 30개지만 너무나도 많은 법률이 있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지배 구조는 좀 심플한 편인데 상법, 자본시장법 뭐 관련해서 민간기업은 해당되고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뭐 행정 관련된 기관들, 공공기관들 운영이 될 수 있다고 그러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전통적인 규제에 대해서 법률 말씀드렸고요. 공시 관련해서는 뭐 이제 EU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뭐냐 하면 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이 뭐 환경, 노동, 인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 이게 이제 24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지침은 이제 그냥 EU에서 이제 말하는 디렉티브인데 디렉티브는 뭐냐면 강행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시행이 되면요 EU 27개국 각국에서 입법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23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ESG 관련한 공시가 우리나라는 25년, 26년 되면은 이제 대응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 공시와 비슷한 유사한 제도를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 정보 공개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환경기술산업법의 법적 근거가 있고요. 그 지금 민간 기업 그러니까 그 녹색 기업부터 해서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 대상이 되는데 민간 기업은 이제 그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되는 규모의 기업은 작년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모든 상장사 대상으로 이제 확대가 될 예정인데 환경 정보와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네, 공시 제도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존의 대기업들 하고 있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그리고 지배 구조 보고서 방금 말씀드린 환경 정보 공개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있는 ESG 공시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있는데 아직 공시에 대해서 구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 기업들이나 관련된 이해관계인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일정부터 얘기하고 단계적으로 그 구체적인 ESG 공시 내용은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부분도 잘 이제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급망 관리 이게 규제와 관련된 거 주로 지금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공급망 관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협력업체와 관련된 그러니까 주로 ESG 공급망에 대한 관리인데 그 분야는 환경, 노동,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에 대한 어떤 실사, 그러니까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안도 2024년도에 시행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EU에서 이게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영향이 없을까요? EU에 관련된 기업들
그 우리나라 대기업도 다 포함되고 공사, 공단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 기업에 관련된 협력업체들,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ESG와 관련된 실사를 해라. 그 실사 내용은 환경, 노동, 인권에 대한 뭐 기본적으로는 뭐 법령 준수하는지 ESG 관련된 뭐 경영을 하는지 인정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될 테고요.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좀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한 규제다. ESG 이제 실사 관련돼서는 해외에서 법제화가 쭉 되고 있는데 EU를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에서 이제 디렉티브가 이제 발표가 되면요, 그 개별 국가 EU 개별 국가에서 실사법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근데 이제 몇 개국이 만들어졌고 그 실사 법제화된 거고, 그다음에 그 실사와 관련된 아까 공급망 관련된 지침은 이제 2014년도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 이제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됐는데 주로 환경부에서 좀 주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의 베이스가 되는 게 여기 지금 기재부에서 발표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ESG를 위해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이게 그 각 부처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가르마를 잘 여기 내용이 탔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 ESG 인프라 확충 방안에 있다. 큰 틀에서 방향은 뭐냐면 ESG라는 것은 결국에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이건 규제는 지향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강론을 말씀드리면 ESG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탄소 중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탄소 중립은 당연히 중요한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기 탄소 중립 부분에 보면 순환 경제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했을 때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 방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순환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거는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했고 EU에서도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순환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속 가능 금융,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지속 가능 금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금융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ESG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 그냥 대표적인 그 내용만 캡처를 했는데요. 그 내용 보시면 쭉 아시겠지만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ESG는 그걸 경영하고 경영을 어떻게 확산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건가 여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평가 관련해서요. 평가가 좀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고 좀 문제점이 일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KESG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좀 표준화라는 게 뭐 이제 좀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표준화를 하면 더 잘하고 싶어도 이 표준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화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너무 그걸 표준화하면 또 규제가 될 수도 있고 더 잘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로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게 이제 고대 그 이재혁 교수님 이제 제가 경영학과 아주 ESG 좀 유명하신 제가 좀 잘 아는 분께서 참여하셔가지고 만드셨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이게 나왔다. 왜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런 배경을 좀 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가장 핵심적으로 내용만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기업은 이제 물론 대기업도 필요하지만 중견 중소기업에 아무래도 인프라가 좀 취약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진단하면 ESG 경영을 잘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공시라는 게 해라 어떤 방식으로 주기로 이런 걸 이제 진단해 보는 거죠. 그리고 환경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배출량 같은 것들은 이제 그 ESG 공시 항목에 해당될 수 있지만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단하면 자체적으로 진단하면 ESG 중견기업이 ESG 경영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법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 규제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시민단체분들은 규제가 너무 약하다, 처벌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률만 70여 개 이상인데요. 이거는 뭐 저도 제가 환경법 전공했지만 다 알지도 못하고 아마 환경부에 뭐 어떤 분도 다 알 수가 없는 담당하시는 분이 각 법 하나 하든지 아니면 법을 나눠서 여러 분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법 체계를 알 수 있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근데 법률만 있는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하위에 고시라는 게 있는데 그거 치면 뭐 2,700개 정도 그러니까 알려진 보고서에 의하면 2,700개를 그게 어떻게 알 수가 없는 너무나도 그런 다양하고 복잡성이 있다라고 이제 환경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SG를 더 넘어가면 이제 그건 더더군다나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오늘 순환경제 중심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폐기물 그다음 순환경제 관련해서 근데 큰 틀에서 제가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자료를 너무 많이 작성해 자료 준비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순환경제로 넘어오는 그런 정책 동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을 그냥 막 비위생 매립하고 예를 들면 난지도 같은데 막 그다음에 뭐 그렇게 투기하고 이렇게 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자는 정책이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이제 정책 방향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 폐기물을 좀 재활용해야 되겠네. 이제 그다음에 정책 방향이 재활용으로 이렇게 넘어왔고 그다음에는 이제 재활용을 넘어서 좀 자원순환 개념을 좀 이렇게 도입하자라는 이제 정책 방향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틀에서 확대된 개념인 순환경제. 순환경제라는 제가 자원순환의 정의를 설명드린 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면서 다양한 법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포장재는 이제 자원재활용법 관련된 그 내용이고 자원순환 기본법이 있었는데 이 자원순환 기본법이 사실은 원래 기본법이라는 게 먼저 만들어지고 이제 개별법이 있으면 참 여러 가지 법적 안정성이나 정확성이 좋은데 이 자원순환 기본법이 뒤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사실은 자원순환 기법 역할이 좀 부족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 그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을 이제 전부 개정하면서 자원순환 기본법을 그러면 전체 총론은 24년 그러니까 전체 법은 24년 1월에 시행하는데 앞서 우리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장재 관련 규정은 25년 1월에 시행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ESG 관련해서 순환경제 관련해서 이제 정책을 잘 알아야 되는 환경부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게 이제 올해 1월에 그 업무 추진 계획 발표한 건데요. 한 2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미래 가치, 그러니까 탄소 중립하고 순환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녹색 산업에 대해서 육성하고 수출까지 20조 하겠다. 세 번째 민생 안전이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 환경 관리를 하던 거를 고도화해서 잘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 방향이고요. 현재 환경부가. 그리고 이 환경 규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고 복잡하니까 규제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 관련해서는 기존의 규제 개혁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가서 경제 규제 혁신 TF라고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저도 환경 규제반에 뭐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했던 게 순환 자원의 요건이 이제 엄청 까다로운데 법률 시행령에서 11개 요건이 있는데 그걸 좀 완화해 주자 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이제 좀 이제 추진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앞서 이제 EU의 그린딜 이후에 순환경제 실행계획이라고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2020년 3월에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21년 말에 순환경제 이행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라서 지금 다양한 폐기물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포장재 관련된 것도 여기 일환이다. 그래서 근데 이게 좋은 측면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보면 뭐 입법하고 정책 추진하겠다는 거는 결국에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규제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EU 제가 이제 환경법을 하다 보니까 EU 법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웨이스트 프레임워크 디렉티브라고 해서 폐기물 기본 지침이 있고 쭉 내려보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하고 포장 폐기물 관련된 디렉티브,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은 이제 좀 더 그러니까 바로 시행되는 규정 법 정도 되는 개념을 보시면 되고 디렉티브는 이제 EU에서 발표하면 각국에서 입법화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전체적인 법 체계는 이런데 우리나라도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원순환 기본법,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뭐 그 각각의 법들이 있으니까요. 폐기물관리법은 한 1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EU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렇게 순환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 소비 단계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만 통합적 폐기물 관리 필요하다. 뭐냐 하면 당연히 우리 뭐 감량하자, 재활용하자 하는데 근데 소각하자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소각이라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그게 그냥 지향해야 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당연히 감량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에너지 회수, 소각 매립 같은 처분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직매립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 금지한다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직매립 금지입니다. 직매립은 뭐냐 하면 그냥 소각한 다음에 소각제 같은 거 매립하라는 거지 그거를 자체를 매립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를 그러니까 매를 종량제 봉투를 갖다가 그대로 묻는 건 안 되지만
소각해가지고 소각제를 묻는 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직매립 금지라는 거는 그런 거지. 막 매립 금지 그러니까 매립은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EU나 특히 독일 같은 데도 보면 소각 매립 다 하고 있어요. 뭐 EU에는 매립 안 한다 이렇게 뭐 소각 안 한다 그거는 보시면 제가 뭐 제 자료가 아니라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의사결정해서 폐기물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 EU 순환경제 패키지 자료 참고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전략.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그 어떤 업종이나 규모나 고려해서 자기만의 어떤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순환 경제 행동 계획 큰 틀에서 내용.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발표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저희 그 회사에서 그 뉴스레터로 발간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린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입법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네덜란드 분도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진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 그 시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포장 그 순환 경제와 관련된 뭐 포장재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에코 디자인 규정. 그러니까 설계나 어떤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게 하도록 디자인을 해라. 그런데 이거를 기업 자체적으로 하는 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에 따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규정 포장재법. 그 배터리는 뭐 이게 해당은 없으니까 일단 포장재법이라는 게 말씀드린 그 포장재 규정 관련된 내용인데 그 아까 디렉티브 EU에서 디렉티브 만들어지면 각국에서 관련돼서 입법을 하는데 이제 독일은 이제 포장재법 내지 신포장재법 이게 만들어졌고요. 여러 다양한 이 포장재 폐기물 이제 규정 그러니까 지침보다 더 강화된 규정들이 입법화되고 있다. 그래서 잘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건 참고로 ESG 관련된 뭐 이니셔티브인데 뭐 예컨대 뭐 CDP는 아리백 관련이고요. 뭐 그렇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환경이 중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왜 SG는 전통적으로 대응했던 이슈고 이는 대응하기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당장 1, 2년 안에 대응이 어려운 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탄소 중립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 선언하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조차도 탄소 중립은 선언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이행이 되느냐 봤을 때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지금도 늦지 않았구나.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뭐 제조업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그 관련 특정 업종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 텐데 건설 산업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발췌 참고 보고서가 있는데 전 주기적인 그런 이제 전 생애주기 단계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애주기 단계별 탄소 배출량을 파악을 해서 그 단계별로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인가, 뭐 연도별로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뭐 2050 탄소 중립하겠다 선언하면 그거는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아리백인데 아리백은 그것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글로벌하게 400개 가까운 곳에 기업이 가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20몇 개. 근데 제조업은 엄청 비중이 적고 근데 이제 이게 아리백을 하려면 우리가 뭐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보면 원전 비중이 좀 이렇게 변화가 있죠.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좀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신재생에너지 중요한 게 저는 인프라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저 제주도 뭐 저 전남 경남에 쭉 이렇게 발전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걸 지금 화성 평택 수원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그 인프라를 깔려면 이제 한전이 깔아야 되는데 한전은 지금 뭐 적자가 어마어마하고 민영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데 어쨌든 쉽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순환경제 이게 오늘 본론인데 순환경제도 결론은 기업이 부담이 여러 가지로 느끼고 있다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실 거고요. 그럼 순환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사례를 제가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했는데 순환경제 그럼 너무 거창한데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를 예를 들어 보면 이거죠. 이제 뭐 그냥 뭐 자기 그 기업에 생산하는 제조업 상품이나 제품에 뭐 재활용하는 그런 폐플라스틱 같은 걸 이용하는 거 이거 가장 쉽게는 그렇고 뭐 아니면 폐기물 좀 발생하지 않도록 3M 같으면 뭐 적도록 공정 전반적으로 다 뭐 바꾼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니면 폐기물 아예 업체를 뭐 인수해 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폐기물 처리가 잘 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ES 경영에 대해서는 뭐 요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ES 경영이 대응은 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거요. 그리고 뭐
그 공급망 관리 관련해서 거래하는 업체들이 그런 공급망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요구한다 얘기고, 결론은 이겁니다. 대응 어떻게 해야 되냐? 순환 경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ES 경영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ES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투자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규제를 잘 준수해야 된다. 규제는 이제 전통적인 규제, 공시, 공급망 관리, 탄소 중립, 그다음에 아리백, 뭐 순환 경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순환 경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폐기물 관리는 기본인데 폐기물 통합적 폐기물 관리를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순환 경제를 중점적으로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뭐 지금까지 쭉 했던 내용인데요. 그냥 근데 이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마디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단편적인 뭐 선언, 전략 수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 이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국회 예전에 발표했을 때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그 국회의원분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기본적으로 이거 규제를 합리화해달라. 인센티브 확대. 인센티브라는 게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막 그 법인세 인하 막 논의가 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발표할 때. 아니 ES 잘하고 순환경제 잘하면 법인세 막 깎아주는, 할인해주는 인센티브 정도 줘봐라. 기업들이 나서서 잘할 테다.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 그다음에 그 기업 규모별로 이건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료는 보시면 이제 제가 쭉 설명한 내용인데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제 센터에 이제 담당 소속된 변호사분이 6분인데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도영 센터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받지 않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시거나 나중에 또 학회나 포럼을 통하여 하셔도 좋겠습니다. 화우 법무법인 화우에서 오셨는데 제가 김도영 센터장님 와우입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관련 법제화에 관한 거를 쫙 다 열거하셔가지고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이나 관련 이 부분들이 여기에 내가 지금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제와 관련돼서. 그래서 아주 좋은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전 세션은 마치고요.